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41세 워킹맘이에요. 멍청하고 악독하게 그지없는 남편과 시모에게서 몇 년 전 벗어났네요. 이혼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차분히 준비하여 그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주었어요. 인생의 나락으로 빠진 전 남편은 제발 한 푼만 달라며 사정사정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연락 차단하고 있네요. 그래도 제 아이의 아빠이고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게 무슨 복수식이나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당한 사연을 다 아시게 되면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일단 남편과 시모는 저희 친정이 못 사는 줄로만 알고 엄청 무시했었죠.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아직도 계급사회인 양 저와 저희 친정을 하층민대하듯이 멸시했죠. 그리고 시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똑똑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자 시기 질투가 엄청 났어요. 참으로 못난 사람들이죠. 자기 아빠 회사 발전하게 해주는 것에도 시샘을 하다니 바보들이 따로 없었죠. 시댁에 시집와서 이 집안의 큰 보탬이 된 제밖에 없는데 그런 제가 왜 그렇게 구박을 받아야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 엄마의 육아 도움을 받으며 내 할 일하며 사니 숨통이 다 트이네요. 진짜 남편과 결혼 생활 중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깔끔하게 이혼하시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혼하는 게 엄청난 흠도 아니잖아요. 서로 스트레스 받으며 건강 다 잃고 그제서야 갈라서면 자기만 손해죠 뭐. 개인적으로는 배우자와 정 안 맞는다 싶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 이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이혼하고 못된 전남편과 시모에게 크나큰 복수까지 해준 지금 너무 시원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참, 제가 전남편에게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었던 건 갑자기 50억이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제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대체 41살밖에 안 먹은 제게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50억이란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수상하신가요? 제가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니 제 뿌리인 저희 친정 부모님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사내 커플로 만나셨어요. 맞벌이셨기에 아이를 저 하나만 낳으셨고 그마저도 외할머니에게 양육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외할머니는 제2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와의 기억이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것이 할머니가 워낙 자린고비였기 때문이죠. 왜 옛날에 자린고비가 천장에 생선을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며 밥과 간장만 먹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딱 그 짝이었어요. 지나가면 소금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죠. 당연히 외할머니로부터 어릴 적엔 단 500원조차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었죠. 그땐 외할머니가 워낙 가난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네가 옛날에 꽤 풍족한 집안이었다고 하더군요. 소위 만석군 집안 말이죠. 외할아버지는 집안에 돈만 믿고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한령 중에 한령이었고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차에 할아버지가 간경화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아휴, 그냥 많이 빨리 죽은 게 천만다행이지. 더 살았으면 우리 집 재산 다 거덜낼 뻔했어. 이런 할머니의 반응이 웃기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머니의 지갑은 굳게 닫혀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어요.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냐. 자고로 돈 있으면 사람 마음이 야들야들 나약해지는 거야. 사람 마음속에 힘을 길러야 해. 자기 입에 들어갈 건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독립심을 키워주시려던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었고, 이모 삼촌들도 다들 제 살 길 찾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비빌 언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독립심을 저도 물려받았는지 다행히 집안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마다 꿋꿋이 혼자 잘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런 제 독립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아주 큰 시련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더군요. 아직 40대밖에 안 됐던 우리 아빠가 위암 2기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워낙 긍정적이고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아빠였기에 위암 따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종이야, 우리나라에 위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지? 의료기술은 또 얼마나 좋고 겨우 암 2기 정도라니? 참, 아빠가 암하고 싸워서 말끔히 이겨내 줄 테니 걱정은 하지도 말아라. 알았지? 막상 암 판정을 받은 아빠 본인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외동딸인 저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 노력해 주신 거에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엄마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채웠기에 중간 퇴직하고 투병 중인 아빠를 간호했어요. 전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뿐이란 생각이 들어서 잠을 줄여가면서 열공했지요. 치열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결과 드디어 제가 원하던 명문대에 합격하게 됐어요. 아직도 병상에 위태롭게 계셨던 아빠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죠. 제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하려 했는데 엄마는 어찌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제 합격 소식에 엄마는 흐느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축하한다, 종이야. 근데 방금 아빠 돌아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주겠니? 그날이 제 생애 가장 뿌듯한 날이자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어버렸죠. 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총알같이 달려가서 방금 사망 판정을 받은 아빠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아빠, 나 종이에요. 나 대학 합격했어요. 아빠도 원하던 그 대학에 합격했는데 아빠, 왜 이렇게 빨리 떠나버린 거예요? 아빠. 그러자 너무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아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더군요. 사람이 죽어도 청각이 가장 오래 살아있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더군요. 그래서 아빠의 귀에 대고 저와 엄마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원없이 해드렸어요. 그나마 마음속에 있던 한을 풀 수 있었죠. 그렇게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공무원도 그만둔 판에 시골에서 홀로 계셨던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셨어요. 다행히 서울에 아주 작은 집 한 채는 있었기에 그곳에서 전 혼자 대학 생활을 했어요. 종이야, 이제 서울집에서 너 혼자 살아가야 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 아빠가 물려주신 약간의 유산으로 대학은 겨우 다닐 수 있겠다만 아마 많이 모자랄 거야. 얼른 취업해서 네 갈 길 가는 게 좋겠다. 엄만 널 믿어. 우리 종이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잘 커졌으니 말이야. 엄마는 저에게 꼭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갈 것을 권유하셨죠. 전 여자로서는 좀 드물게 공대 기계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얼른 이 비싼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통장 잔고가 뚝뚝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늘 그래왔듯이 공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도 교수님께서 부르시더군요. 저와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은 교수님이어서 그런지 절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고마운 분이었죠. 종이양, 교수해볼 생각 있어요? 워낙 똑똑해서 이쪽으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대학원에 들어올 생각은 없나? 좋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아, 교수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얼른 돈 벌어서 저희 엄마와 외할머니의 노후 생활비까지 좀 보태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취업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참 아쉽구만.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가 본데 그럼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라도 써줄까? 장학금?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였던 시절이었지만 순간 저보다 훨씬 사정이 어려웠던 대학 동기가 떠오르더군요.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정말 고맙습니다만 저 혹시 같은 과 동기 중에 김우정이라는 아이가 정말 집안이 어려워서 알바를 4개씩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사람을 참 잘 봤구만. 전종이 양이 처음부터 총명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재라고 생각했는데 참 착하기까지 하네. 그러지, 종이 양 말대로 그 친구 장학금 검토해 볼게요. 그 전에 종이 양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고 가게나.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종희 교수님과의 대화는 끝이 나고 그 후로 전 조기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여전히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돈을 내고 다니는 거랑 돈을 벌면서 다니는 거랑은 천지 차이였어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 통장에 찍힌 걸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대기업이라 월급도 꽤 괜찮더군요. 그렇게 돈 버는 재미를 느끼며 한 5, 6년은 경주마처럼 일만 하면서 산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소개팅도 하고 대시하는 남자도 간혹 있었지만 제가 하도 연락도 잘 안 하고 맨날 일만 하니 삐져서 더 이상 들이대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30살 가까운 나이까지 모쏠로 살았더랬죠. 제일 아까운 20대를 일만 하면서 보냈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아요. 그런데 제 성격이 원래 모 아니면 도인 성격이라 당최 일과 데이트 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도 회사에서 일에 쩌들어 지내고 있었는데 6년 전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이종희 교수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성격 좋은 너털웃음을 크게 짓는 교수님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 참으로 반가웠죠. 전종이 양 연락처 맞죠? 오랜만이에요. 학문연구에 뼈를 묻겠다고 해놓고는 대학을 박차고 나와서 한 5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반에 잘 치고 나가다가 능력 있던 동업자가 건강 문제로 사업에서 빠지면서 잠시 삐걱거리고 있네요. 우리 회사에 똑똑한 인재가 절실한 요즘이라서 종이양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 거 알아요. 그 정도 수준의 조건을 맞춰줄 테니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요? 자율권을 많이 줄게요. 마치 사장처럼 진취적으로 프로젝트를 꾸려나가도 좋아요. 용의 꼬리가 되기보단 이곳에서 왕노릇하는 거 어때요? 평소 대기업에서 일하며 일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던 터라 교수님의 갑작스런 제안에 솔깃했어요. 교수님을 찾아뵈면서 다시 한번 교수님이 차려오는 회사에 확신이 들게 되었고 제안을 수락하게 이르렀죠. 주변에선 다 말렸지만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교수님, 아니 사장님의 제안이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게다가 이쪽 업계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실력 있는 교수님인 줄 알고 있었기에 수락한 것도 있었어요. 전 길게 고민 안 하고 곧바로 이직을 했어요. 첫 출근 축하해요. 종양. 아니, 정 과장이 우리 회사에 입성해주니 내가 다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자, 이쪽은 우리 아들이니 인사해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아, 아드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전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전 이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종인 씨한테 거는 기대가 참 크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 비범한 인재였다고 칭찬하시면서 말이죠. 전 미국에서 공부만 해왔고 아직 회사 경험이 없어서 업무적으로는 신입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교수님, 아니 사장님이 워낙 훤칠하신 분이긴 했어도 그 아들이란 사람은 진짜 탤런트 뺨치게 생겼더군요. 안경 낀 모습이 어찌나 지적이고 똑똑해 보이던지 첫눈에 뿅 가버렸네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적인 자리이니 그 남자한테 첫눈에 반한 내색 따윈 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 생활을 시작했죠. 사장님은 제게 거는 기대만큼 빠른 업무 추진을 원했어요. 양적으로 업무가 많았다기보단 대기업의 시스템을 끌고 와서 이곳 회사에 정착시켜주길 원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책임이 막중했던 업무는 바로 자기 아들 트레이닝 시키기였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스마트해 보였던 이민철 과장은 사장님 아들이었기에 타이틀만 과장이지 정말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젬병이더군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던 그 지적인 외모와는 딴판으로 멍청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워낙 일욕심이 있다 보니 제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이민철 과장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이 힘에 부치더군요. 이 과장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죠. 이 과장님, 제 업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과장님 일 가르쳐 드리기가 힘드네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분께 부탁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장 아들인지라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하소연한 건데 단칼에 안 된다고 하니 좀 황당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저보다 역량 좋고 경력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업무 배우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버지한테도 꼭 종희 씨한테 업무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궁금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요. 종희 씨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야근 시간을 빌려서라도 함께 저녁 먹고 같은 컴퓨터로 옆에 앉아 일도 배우고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해서 미안해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와인 한잔 하러 갈래요? 전하기 어려운 말을 꺼낸 건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 당황했지만 싫진 않았어요. 답답할 정도로 일은 못하는 남자였지만 저도 여자라 잘생긴 외모와 젠틀한 매너에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그날 와인을 마시며 일 얘기를 제외하고 온갖 사적인 대화를 다 나눴어요. 한 30분 정도 지났으려나 하고 시계를 보니 어느덧 4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앞에 앉아 사람 좋은 웃음을 날리는 이 남자한테 홀딱 빠져버린 거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그날 와인바에서 우리 둘은 손잡고 나오며 연인이 되었고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네요. 사내 커플로 비밀 연애를 하는 것이 어찌나 재미있던지 비상계단에서 뽀뽀를 하기도 하고 사내 메신저로 데이트 약속을 잡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나이 30이 되도록 못소린 저의 첫 연애였으니 모든 게 다 새롭고 재미있더군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이 남자가 지상 최고의 남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사실 사장 아들이었고 일은 좀 못했어도 미국 유학파 출신에 탤런트 뺨치는 외모를 지녔으니 조건으로만 따져도 왕자님 같은 남자긴 했어요.
그렇게 불같은 사랑의 결과물로 전 속도 위반을 하게 되었네요. 진짜 연애 5개월 만에 임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저도 참 찰떡서니가 없었죠. 산부인과까지 혼자 가서 빼박인 임신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 긴장이 되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일단 남친에게 제일 먼저 카톡으로 알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임신이라고? 헐. 전 당장 남친에게 전화를 했죠. 반응이 그게 뭐야? 헐이라니. 나 혼자 임신했어? 당신 아기를 가졌다는 사람한테 헐이라니. 미안해.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암튼 임신 축하해. 누군 임신해봤어? 나도 처음이야. 그리고 딴 사람이 임신 축하하는 거야? 뭐야?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어. 끊어. 남친의 말도 안 되는 반응에 짜증이 확 나더군요. 그동안 사랑했던 감정이 차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죠.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바로 사장님에게 호출이 오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장님실로 향했어요. 정 과장, 아니 종이양, 임신했다고? 민철이한테 방금 들었네. 우리 아들이랑 언제 연애를 했어? 이렇게 기쁠 수가. 아이는 엄마 머리를 담는다던데 내가 천재 손주를 보게 생겼네. 내 생에 가장 기쁜 날이야. 배불러 오기 전에 얼른 결혼 진행하자고. 앞으로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지? 나한테도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 민철 엄마한테도 잘 말해놓을 테니 조만간 혼인신고도 하고 빨리 결혼식도 올리고 합시다. 남친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실망했었는데 사장님, 아니 예부시부의 긍정적인 반응에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시모였죠. 며칠 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예비시모가 찾아왔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절 찾더군요. 전종이 이 여자 어딨어? 대체 누가 전종이야? 이 여우 같은 년. 제가 전종입니다만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야? 이 회사 사장 부인이자 민철이 엄마지. 아, 네가 전종이냐? 잘 만났다 이년. 네가 우리 아들을 살살 꼬셔서 임신까지 했다지? 너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어떤 집안인 줄 알기나 해? 듣자 하니 넌 보잘것없는 집안에 홀어머니밖에 없다며. 너 우리 박간양반 교수할 때부터 살살 꼬드긴 거 아니냐? 반반한 쌍판떼기로 명문가인 우리 집안에 무혈입성하려는 모양인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네 뱃속에 애가 누구 애인 줄 내가 알게 뭐냐? 이 결혼 절대 못한다. 우리 민철이는 이미 재벌집 사위를 들어가기로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다 끝난 아이라고. 예비시모는 급기야 제 뺨까지 쫙 때리더군요. 전 너무 열이 받아 예비시모의 팔을 잡고 확 밀쳐버렸어요. 밖에 나가 떨어지더군요. 아니 사모님, 내가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 사모님이라고 불러드리지 평소 내 성격 같았으면 욕지거리 한바탕 퍼부어줬을 거예요. 아니 펀치 한 방 날리려는 걸 참은 겁니다. 나 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 회사도 때려치면 그만이고요. 저 대기업 다니다가 스카웃돼서 이 회사 온 겁니다.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초면에 따귀를 때려요? 그것도 손주를 뵌 예미 며느리한테요. 인성이 진짜 별로시네요. 야, 너 나 쳤어? 뭐? 인성? 인연이 미쳤나? 임신한 저와 예비시모의 육탄전이 벌어졌어요. 아주 끝장을 보고 싶었지만 남친과 예비시부가 와서 뜯어 말리는 바람에 한 3분 만에 끝이 났죠. 회사고 뭐고 택시 타고 혼자 살던 집으로 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가뜩이나 임신 초기라 엄청 예민한데 내 뱃속 아이의 친할머니로부터 구박덩어리 취급을 받다니 절망스러웠죠.
예비 시모를 어떻게 구하 삶았는지 예비 시부와 남친이 집으로 찾아와 제게 용서를 빌며 다시금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구나. 네 시어미 될 사람 성격이 워낙 불같아야 말이지. 옛날부터 그 지랄 많은 성격 맞춰주느라 온 식구들이 고생 꽤나 했다. 이제 그 옆에 애도 다 늙어서 남편이 내 앞에서 깨갱하고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다 설득해놨으니 기분 풀고 다시 회사도 출근하고 결혼도 추진하자꾸나. 어머님께서 쌍욕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절 결사 반대하시는데 이 결혼을 하면 제가 행복할까요? 솔직한 마음으론 뱃속의 아이까지 지우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소중한 생명인데 낳아서 저 혼자라도 키울 겁니다. 회사도 다른 곳 알아볼게요. 며칠 안 됐지만 엄마가 되고 보니 용기가 생기네요. 저 혼자 힘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번엔 남친이 강경하게 반대하더군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식도 얼른 올리고 아기도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자. 나랑 아버지가 강력한 반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우리 엄마 신경은 1%도 쓰지 않아도 돼. 그 후로 예비 시부와 남친은 한 50일은 매일 우리 집으로 찾아와 절 설득했어요. 나중엔 두 부자가 저희 집 청소며 빨래, 음식까지 하더군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예비 시부까지 그렇게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니 예비 시모를 향한 저의 분노도 어느덧 사그라들더군요. 배도 조금씩 불러오고 뱃속 아이의 태동도 시작되자 그들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죠. 우선 상견례 날짜를 정하고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실까봐 예비 시모의 고약한 성품은 비밀로 했죠. 상견례 날 엄마는 집에 있던 옷 중 최대한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시골에서 외할머니와 농사지으며 단둘이 살고 있던 엄마였기에 얼굴이 까맣게 타버렸더군요. 사돈어른네 집안이 대대로 금수저 집안에 대단한 것 같아서 엄마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구나. 최대한 고상하게 보이게 입었는데 엄마 괜찮니? 그럼 엄마 너무 이뻐요. 엄마 원래 공무원이고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아빠 간병하느라 그만두고 외할머니 사시는 시골로 내려간 거잖아.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엄마인데 뭐가 초라해. 늙어버린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가 또 무슨 막말을 할지 몰라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남친과 예비 시부가 단단히 입단속을 했는지 이번엔 막말까진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 조건에 대해 딱 못을 박더군요. 사돈, 내가 이 결혼 허락하는 조건은 합가입니다.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교육 단단히 시킬 거니까 그리 아세요. 우리 남편이랑 아들이 하도 뭐라 해서 내 긴 말 안 할 테니 자, 이거 혼수 목록이니 받으시고 이 리스트대로 빠짐없이 해오세요.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말이죠. 시모가 던진 A4 용지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고가의 사치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댁에서 함께 살 거니 세간살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순전히 본인 치장을 위한 명품백, 모피, 보석들이 쭉 리스트업 돼 있더군요. 심지어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죠. 어이가 없었어요. 화나서 시모한테 냅다 지르려는 걸 저희 친정엄마가 조용히 말리시더군요. 얘 종이야.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걱정 마. 임신까지 한 마당에 구박받지 않게끔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지.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아무리 경제력 차이가 나는 결혼이었지만 엄연히 나도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던 여자였는데 뭔가 꼴리는 듯한 입장에 화가 나더군요. 그럴 때마다 시부가 천사처럼 나타나 제게 도움을 줬어요. 시부는 상견례 다음 날 절 따로 부르시더군요.
새아가, 자, 돈 받고 네 욕심 많은 시어머니 욕심 좀 채워줘라. 아마 계모임 같은 데서 며느리한테 혼수 뭐뭐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놈의 계모임이 뭔지. 우리 집에 복이 넝꿀치 들어온 것도 모르고 맨날 돈돈거리는 꼴이라니. 에휴, 이 돈이면 네 시어머니가 원하는 혼수 다 해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돈 준 건 비밀로 하고, 알았지? 시부가 준 봉투를 열어보니 웬 수표가 들어있더군요. 집에 와서 다시금 확인해보니 무려 1억 원짜리였죠. 이 큰 돈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명품 전문 매장을 돌며 혼수 리스트에 있는 걸 다 사서 시모한테 바쳤죠. 그랬더니 시부의 말대로 시모의 입이 찢어지더군요. 만족스러운 시모의 미소를 보는 것도 역겹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삐걱거리며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만삭 때까지 회사 일은 계속했어요. 시댁 회사니 편의를 많이 봐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워낙 일머리는 있어서 시작하는 프로젝트마다 성공을 시키니 사장인 시부가 웬만하면 출산 전까지 회사에 나와주길 바라더군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신혼집인 시댁에 들어가면 시모가 집안일을 더 못 시켜서 안달이었어요. 니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한 업적을 세운다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냐? 집안일은 늙은 시애미 보고 다 하라는 거야? 오늘부로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들 다 잘랐으니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밀린 집안일 네가 다 해놓도록 해라.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가르칠 테니. 배가 많이 나와 거동도 쉽지 않은데 일하는 아줌마들 다 잘라놓고 날 부려먹을 생각만 하다니. 시모가 날 잡아먹는 괴물처럼 느껴지더군요. 제 성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어머님, 제 뱃속에 어머님 핏줄이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잘 태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시댁 회사 일까지 하며 집안일까지 저보고 하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야,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못돼 먹은 년 같으니라고. 돈 없으면 시집와서 돈값을 해야지. 어디서 백날 첫날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이렇게 시모와 큰 소리가 나자 시부가 방에서 나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어이 민철 엄마, 왜 임신한 며느리한테 또 난리야.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당신도 임신해 봐서 며느리 힘든 거 잘 알 텐데 집안일이나 시키러 들어. 우리 며느리가 우리 회사 입사한 후로 매출이 수직 상승한 거 몰라? 복덩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왜 구박 못해 안달이야. 똑똑한 며느리 집안일 시키지 말고 내일부로 다시 파출부 아줌마들 뽑아서 시켜. 집에만 있는 여편네가 집안일 손끝 하나 안 대려고 하고 나 참. 이렇게 늘 쉴드를 쳐주던 시부가 너무 고마웠어요. 집안에서 유일한 방패막이었죠. 그동안 남편은 뭐 했냐고요? 그 인간은 한량 중에 한량이었어요. 연애할 때 시부 회사에서 일하는 척 했던 것도 다 연기였더군요.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완전히 잠만보가 따로 없었죠. 자기야, 왜 요즘 회사도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만삭인 나도 출근하는데. 아무리 아버님 회사라도 과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맘대로 무단결근해도 되는 거냐고. 어? 아, 몰라. 나 더 잘 거야. 미국에서 시차 적응이 아직도 안 됐나 봐.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아, 졸려. 이불 밖은 위험해. 능력 있는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오는데 나까지 움직여야 해? 그렇게 회사 일이 좋으면 자기나 계속 다니든가. 미국에서 온 지 1년이 넘었다면서 무슨 시차 적응 타령이야. 자기 이렇게까지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 진짜 배신감 느낀다고. 아, 배 아파. 아. 전 게으른 남편과 싸우며 진통을 느꼈고 바로 119에 실려가 출산에 돌입하게 됐어요.
마치 바로 태어날 것처럼 진통이 세게 왔지만 아이는 좀처럼 나오지 않더군요. 제가 끙끙 앓고 있는 동안 남편은 제 옆에서 실실 웃으며 만화책을 읽었어요. 그것도 시리즈별로 잔뜩 쌓아놓고 말이죠. 그 꼴을 보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병실에서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나 혼자 힘주며 아기 낳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혼자서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2주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편했던 순간 같아요. 왜 조리원이 천국이라고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아마도 남편과 시모 면상을 보지 않아도 되니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수연이를 낳고는 최소 1년은 집에서 쉬며 오롯이 육아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출산한 지 한 3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시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사업체를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며 제대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 겨를이 없었던 시부는 그렇게 시기를 다 놓치고 말기에 암덩어리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어쩐지 요즘 시부의 외모가 정말 피골이 상접하더군요. 절망스런 표정의 시부는 절 따로 불러 신신당부했어요. 세아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세아가 뿐이로구나. 하늘이 원망스럽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간 죽기 마련이니 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지난 6, 7년간 죽을 힘을 다해 쌓아온 이 회사를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순 없다. 아가, 얼마 전에 퇴사한 박전무 알지? 그 박전무 놈이 나한테 우리 회사 의 약점과 비리며 모든 기밀사항을 다 기자한테 폭로하겠다며 날 협박하더구나. 내가 얼마 정도 돈을 줘서 입마금하고 퇴사시켰다만 박전무가 내게 준 자료들을 세아가 너한테 줄 테니 잘 보관하고 있으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도록 해.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완전 무결할 순 없으니 사소한 비리며 허점이 나오기도 하더구나. 그리고 망나니 같은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내가 너의 방패막이라가 돼줘야 하는데 온갖 부탁만 하고 이렇게 떠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시부는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누가 자식인지 헷갈릴 정도로 남편보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울었네요. 마치 내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느낌이었죠. 저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모의 강력한 뜻으로 남편이 사장 자리에 올랐죠. 그 후의 일들은 불보듯 뻔했어요. 사장이 회사에 출근하는 날보다 집에서 만화책 보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회사가 서서히 침몰해 가던 중 시골에 사시던 저희 친정엄마 환갑이 돌아왔어요. 회사 생활이며 아이 키우는 것, 결혼 생활 등이 지쳐 친정엄마에게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사는 게 너무 죄송해서 생일잔치라도 치러드리고 싶었죠. 남편에게 카톡으로 친정엄마 환갑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잠시 후 단문이 오더군요. 장모님 환갑 선물로 돈 보냈으니 당신이 전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적당히 보냈어. 제 계좌를 확인해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네요. 남편이 보낸 돈은 단돈 5만 원. 자기 양말 한 짝도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로 사시는 양반이 장모 환갑에 딸랑 5만 원을 보내다니. 너무 화가 났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를 아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2달 뒤 친정엄마와 동갑인 시모의 환갑이 돌아왔어요. 회사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본인 엄마 환갑엔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을 찾아보니 무려 1,000만 원짜리였죠. 그 사실을 알고는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환갑 때 5만 원 넣어주더니 어머니 환갑 땐 뭐? 1,0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하나뿐인 사위라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 다 보내주고 해마다 보약해서 서울로 보낸 거 당신 다 잊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참네.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즐겨야 탈이 안 나는 법이야. 우리 엄마는 강남 사모님으로만 살아왔고 당신 엄마는 시골 논밭에서만 몇 년째야. 생각만 해도 거름 냄새, 똥 냄새 나는 곳이라니. 그런 곳에서 사는 장모 수준엔 5만 원도 과하지 뭐. 안 그래?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남편한테 소리 질렀어요. 걔가 감히 사람의 수준을 노네? 당신은 걔만도 못한 놈이야. 당장 이혼해. 당신이 내 아이의 아빠란 사실이 소름 끼친다. 양육비나 매달 꼬박꼬박 넣으라고. 우리 엄마와 시모의 환갑 사건으로 우린 단칼에 갈라섰어요. 지금 생각해도 세상에서 가장 잘한 짓인 것 같네요. 전 친정엄마와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당장에 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 수연이를 저 혼자 키워내려면 커리어를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로 올라와 우리 수연이를 봐주셔야 했기에 외할머니께서 홀로 시골에 남아 계시는 게 마음에 좀 걸리긴 하더군요. 하지만 워낙에 정정하셨기에 큰 걱정은 안 했죠. 그런데 앞불싸 고령의 노인이 홀로 있으니 말동무도 없으셨던 건지 금세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워낙 정정하셔서 다른 가족들 모두 100세는 채우실 거라 예상했는데 다들 너무 놀랐죠. 역시 인간에겐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엄마와 외삼촌 이모들이 다들 뒤집어졌죠. 할머니의 유언과 유산을 보고서요. 종이야, 글쎄 네 할머니가 유산을 무려 50억 넘게 물려주셨단다. 그것도 세금이며 뭐며 다 떼고 형제들하고 다 나눈 금액이다. 뭐라고요? 외할머니가? 에이, 5천만 원이나 5억이겠죠. 구멍 난 옷도 다 꿰매서 입으셨던 분인데 무슨 50억이에요. 그럼 총 자산이 몇백억 있으셨다는 건데 우리 할머니가 무슨 수로 그런 큰 재산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쪽이 그 옛날 만석군 집이긴 했어. 99칸짜리 집에서 사셨던 분이니까. 아마 그 유산을 지금까지 몰래 갖고 계셨나 봐. 유언장 읽어보니 사람은 돈 많으면 열심히 안 살게 된다면서 꽁꽁 쥐고 계셨다더라. 우리 엄마지만 참으로 독한 양반이지. 어쨌든 엄마는 그 돈 필요 없어. 조금이지만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 돈 다 네 명의로 돌려놓을 테니 다 갖고 가. 넌 충분히 똑똑하니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제 수중에 50억이라는 큰 돈이 떨어졌어요. 아마도 친정엄마는 하나뿐인 딸내미가 이혼하고 아기 키우며 돈까지 버느라 정신없이 사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전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예전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주었던 회사의 비밀 장부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의 길로 나섰죠. 시부가 줬던 장부에는 전 남편 회사의 모든 구조와 비리사항, 거래처 등이 다 적혀 있었기에 그걸 토대로 전 남편 회사와 이름만 다를 뿐인 똑같은 회사를 만들었어요. 특유의 친화력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 남편 회사의 거래처들을 우리 회사 쪽으로 돌리고 일 잘하던 직원들도 다 빼왔어요. 그리고는 전 남편 회사의 비리사항들을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안 좋은 폭로 기사가 빵빵 터지고 전 남편 회사가 서서히 몰락해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눈치 없고 일머리 없던 바지 사장인 전 남편으로부터 그제서야 제게 연락이 왔어요. 수연 엄마,
당신이 우리 회사에 대한 폭로기사 제보했어? 그리고 요새 하나둘씩 직원들과 거래처 빼가는 게 당신네 회사라며. 쥐똥만큼의 돈도 없던 여자가 무슨 수로 회사 사장이 된 거야? 돈 많은 스폰서 영감이라도 하나 물은 거야? 당신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당신네 회사가 우리 회사에 의해 침몰당하고 있는 거야. 내 공격을 막을 실력이나 있나 몰라? 당분간 공격이 계속될 텐데 말이야. 내 최후의 복수는 당신의 회사 먹어버리는 거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결혼 전부터 내게 했던 짓거리랑 똑같이 해줄 거야. 미친 개처럼 물어뜯을 거라고. 우리 회사를 먹는다고? 수연 엄마,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그래도 울 아빠는 자기한테 잘해줬었잖아. 울 아빠가 설립한 이 회사를 왜 망하게 하려고 해? 요즘 안 그래도 돈 없어서 백화점도 못 가고 일반 시장에서 장 봐다가 겨우 밥만 먹고 있어. 나 백화점 물건 아니면 못 입고 못 먹는 거 잘 알잖아.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우리 회사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우리 수연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어? 우리 수연이? 그 더러운 입에서 감히 우리 수연이를 언급하더니. 당신이 애기 아빠면 양육비라도 제대로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백화점 가서 처먹을 돈은 있고 우리 수연이 연필 한 자루 사줄 돈은 없었냐? 돈 없으면 그냥 닥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 주제에 백화점은 무슨. 나 당신의 회사 먹으려면 아직 준비해야 할 게 많으니 끊어. 앞으로 기대하라고?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냥 끊었어요. 아직도 백화점 어쩌고 운운하다니. 본인 회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판에 아직 정신 못 차린 게죠. 아주 통쾌해 죽겠네요. 역시 최고의 복수는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전 남편 회사를 인수하고 더 나아가 업계 1위 회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숨이 닿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노력해서 살 거니까요. 여러분 앞날에서 꽃길만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후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딱 30대 중반에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했네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았고 IT 대기업에 다녔어요. 저도 IT 쪽 일을 했는데 3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같은 IT라고 해도 일하는 분야가 전혀 달랐지만 남편 정도면 결혼해서 살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자식이 없던 작은아버지가 입양해서 키웠다고 들었어요. 그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작은어머니가 대학 때부터 계속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요. 워낙 어릴 때 작은 집에 들어가 친엄마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성인이 되면 대면대면 해줄 수도 있지 않나요? 친가족인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남편은 어머니와 통화도 자주 하고 잘 모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 반했었네요. 저의 시어머니가 되신 남편의 작은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고등학생 때는 공부하는데 힘드니 갓 지은 따뜻한 밥에 좋아하는 반찬을 먹이겠다고 꼭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직접 갖다 주셨대요. 한 번은 남편이 소고기 특수 부위를 먹고 싶다고
무심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사러 마장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다고 하네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앱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특수 부위를 살 수 있었던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직접 잡는 데에서 좋은 거 사다 먹으시겠다고 거기까지 가셨대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자주 아프고 오래 서 있지를 못한다고 해요. 남편이 대학에 가서도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시어머니가 뭐든 전부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며 남편은 진심으로 평생 잘해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처럼 보였어요. 수영아, 너도 우리 엄마 잘 모셔줄 거지? 내가 기대해도 되지? 집안 어른들한테 잘하는 거야 당연하지. 오빠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줘. 물론 그렇지. 그래도 우리 엄마는 좀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뜻이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 오빠. 보니까 어머니한테 진심인 것 같아서 나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아주 잘해주셨어요. 아가씨, 우리 진우랑 잘 살아줘. 진우 부족한 거 아가씨가 잘 보듬어주면서 살아줘. 나는 그거면 돼. 저야말로 부족한 게 많은데요. 저희 잘 살게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과의 결혼에 큰 반대는 안 하셨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혼생활 1개월도 채 안 돼서 남편이 직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거였어요. 제가 프리랜서니까 어디서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작업실을 갖고 있었어요. 또 생활 전반에 관한 게 전부 서울에 있는데 선뜻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남편도 상당히 곤란했던 게 시어머니와 거리가 멀어지는데 혼자 두고 내려가기 좀 그랬나 보더라고요. 엄마 몸도 불편하신데 멀리 떨어져 있으려니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주말 부부하고 수영이 나는 엄마 좀 자주 찾아가 줄래? 아무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정말 혼자 부산에 가고 싶어? 물론 나는 서울에 있으면 편하기는 해. 작업실도 안 빼도 되고 친정도 가깝고. 근데 오빠 혼자 괜찮겠냐고. 괜찮을 리가 있어. 물론 아쉽지. 근데 부산 거기가 연봉도 지금 있는 데보다 훨씬 세거든. 나 사실 라이벌 회사로 이직하는 거라 회사에 말도 못했어. 거기서 부산 총책임격으로 일해주면 연봉 2배 준다고 해서 가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마다하겠어. 엄마한테 부산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다니던 병원도 옮기기 그렇고 내려가기 싫으시대. 어머님 심정이야. 나도 이해는 가기는 해. 근데 나도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쉽진 않긴 한데. 너 우리 엄마 나랑 같이 잘 모시자고 했던 거 잊었어? 잘 안 해드린다는 뜻이 아니야. 프리랜서도 엄연히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고 더 바쁠 수도 있어. 오빠가 나는 시간 널널하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너 당분간 일 쉬는 건 어때? 결혼도 했는데 굳이 기를 쓰고 일할 게 뭐야. 또 내가 연봉도 더 받게 됐는데 잠깐 쉬면서 우리 엄마 잘 보살펴드리면 어때? 요즘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래. 사실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부터는 정말 쉼없이 달리기만 했거든요. 다들 휴가 때면 여행도 많이 가고 했는데 저는 그저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때는 제가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많이 소진됐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의 제안이 좀 솔깃하기는 했어요. 제가 신혼여행 가서 그렇게 여행 다니니 좋다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말해주는 것 같아 고맙더라고요. 근데 내가 같이 안 벌어도 괜찮겠어? 네가 계속 놀 것도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쉬고 나서 또 할 거잖아. 대신 엄마 좀 잘 보살펴 드리면 좋겠어. 남편이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는 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하기로 하고 일을 당분간 접기로 했어요. 이쪽 일이 쉬는 게 결코 좋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큰 마음 먹고 놀아보기로 한 거죠. 남편은 얼마 안 돼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저는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시어머니 상태를 보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곤 했어요. 일 안 하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일이 마감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방되니 얼마나 좋던지요. 그렇게 저는 여유를 부리며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몇 개월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점차 남편의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저더러 자기 엄마 잘 보고 있는 거 맞냐며 이제는 매일 가라고 요구를 하는 거였어요. 주말에도 서울에 안 오는 날이 많아졌고요. 전화하는 목소리도 냉랭해졌고 짜증도 많이 냈어요. 제가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았고요. 카톡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에 할 일만 일주일에 한 번씩 쫙 리스트를 써서 보내는 거였어요. 내 돈 받아서 놀고 먹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하면 너무 양심 없는 거지. 저한테 쉬면서 시어머니 가끔 들여다보라고 했던 말은 남편이 먼저 한 거였어요. 저는 열받아서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또 안 받더군요. 그래서 아예 녹음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빠, 이런 식이면 나 그냥 일 다시 할게. 오빠가 먼저 나보고 쉬면서 가끔 어머님 들여다보라고 한 거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놀고 먹으니 이 정도는 하라니. 오빠가 하라는 거 그거 도우미도 못한다고 도망갈 양이야. 이러려고 나보고 일 그만두라고 한 거야? 제가 세게 나오자 남편은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요. 왜 그렇게 화난 거야? 내 말이 섭섭했다면 미안해. 나는 그저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하신 엄마 좀 편히 해드리고 싶다는 게 너한테 너무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 것 같아. 나는 돈 번다고 여기 혼자 나와 있잖아. 요즘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내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 네가 내 몫까지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면 안 될까? 나 이거 어려운 부탁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수영이 네가 이렇게 화내니까 내가 접고 올라가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든다. 네가 다시 일 시작하고 내가 올라가서 엄마 옆에 있을까? 남편이 풀이 주고 말을 하는데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요즘 날카로워 말 실수한 것 같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어요. 하긴 그때 시어머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했어요. 허리 때문에 다른 것도 안 좋은데 위궤양에 췌장염에 정말 안 아프신 데가 없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아빠가 한동안 아프셔서 아픈 사람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지금 괜찮아지시긴 했는데 시어머니 허리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아팠다가 나아졌다가를 반복하는 거라 남편이 더 힘들긴 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을 더 이해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럼 주말에도 좀 올라오고 그래.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운한 생각만 들잖아. 나한테 다 떠넘기고 나 몰라라는 것 같고. 알았어. 나도 더 잘할게. 그리고 나 이해해줘서 고마워.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고 뭐 하나라도
저한테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아프신데도 그런 걸 보며 저는 남편 부탁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잘해드리자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해드리고 병원도 다 모시고 다니고 어떨 때는 시댁에서 묵기도 하면서 시어머니를 보살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아유, 맨날 네가 나 때문에 이게 뭐니? 진우한테 한번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나 이제 이렇게 안 해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 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오빠 주말마다 잘 올라와서 얼굴 자주 봐요. 내가 정말 무슨 복에 이런 며느리를 만났나 모르겠다. 진짜 너 같은 딸만 있었어도 하는 생각이 부쩍 든다니까. 그럼 딸이다 생각하세요. 물론 며느리라서 거리감은 있겠지만 그걸로라도 어머니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오빠 지극정성으로 키우신 거 알아요. 사실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오빠한테 하신 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잘해야죠. 내가 얼른 다 나아야 할 텐데 이 몸뚱아리가 왜 이리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런 생각하면 조바심에 더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빠도 아프셨을 때 일부러 좋은 생각 더 많이 하고 그러셨대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주 건강하세요. 어머니, 얼른 나으셔서 저랑 오빠한테도 내려가고 좋은 데도 가고 그러죠. 진우가 어떻게 너처럼 좋은 애를 만났나 모르겠다. 진우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내가 무조건 네 편 대줄 거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실은 오빠가 연락 잘 안 해서 섭섭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쉬면서 어머니 돌보고 있게 해주는 게 오빠잖아요. 제가 잘해야죠.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날이 갈수록 사이는 돈독해져 갔어요. 남편과 다투는 때가 있어도 시어머니와는 전혀 트러블이 없었어요.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와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됐고요.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에 그러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지났을까요? 남편은 다시 처음 부산 내려가고 얼마 안 됐을 때처럼 냉랭해지고 서울에도 자주 안 오더라고요. 어쩌다 올라와도 화내기 일쑤였고요. 한 번은 제가 방문을 그냥 열었는데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 진짜 매너가 1도 없어. 이렇게 노크도 없이 막 쳐들어오고 그럴 거야? 아이씨. 저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고 하며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막 뛰고 무한한데 시간이 좀 지나니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나한테 막대할 수 있나 싶었고요. 그래도 일하고 서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대놓고 싸우기도 뭐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애써 참았네요. 하지만 남편은 갈수록 더 화도 잘 냈고 저한테 무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년쯤 지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나온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가기 귀찮다고 하며 안 하고 싶다길래 서울 온 김에 나랑 같이 동네 병원에 가서 하자고 했네요. 그때 남편이 연차를 내고 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귀찮다며 툴툴거리는 남편한테 이것만 같이 하면 쉬는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얼른 자기가 먼저 나서서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저와 남편 둘 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큰 병원에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의뢰서를 써줄 테니 꼭 가야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겁이 덜컥 나서 몇 번이고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안 좋은 거냐고 물었지만 선생님은 애매하게만 얘기하더라고요. 모양이 좀 지저분해 보여서 그러니까요. 가서 검사하고 확인하셔야 해요. 별거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고 지켜보면 되는 거니까 두 분 다 꼭 받으세요. 저는 걱정이 됐는데 남편은 별것도 아닐 텐데 뭘 그러냐며 병원에서 돈 벌어 먹으려는 수작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 전에도 무슨 조직검사인가 해야 된대서 몇 번이나 가서 했거든? 근데 다 별거 아닌 걸로 나왔어. 이번에도 분명 그런 걸 거야. 안 봐도 뻔하지 뭐. 그래도 일단 해보라고 했으니까 가서 하자. 혹시라도 이상이 생겼으면 어떡해. 아, 진짜. 그러게 넌 왜 일을 사서 만드냐? 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너도 알아서 가. 그래도 같은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 그렇게 또다시 제가 겨우 설득해서 저와 남편은 큰 병원 예약을 잡아 위 조직 검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은 모르셨고 시어머니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네요. 말기여서 이게 환자분께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 이상 없다는 말을 들은 남편은 제가 너무 놀라 충격을 받았는데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더라고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나오는데 그 복도가 어찌나 길게만 느껴지던지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길래 저도 화장실에 들렀는데 오만 감정이 다 들었어요. 인생 정말 별거 없구나 싶었고요. 제 삶이 이렇게 빨리 끝날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내가 너무 미련했네.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데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다 죽는데 나는 뭘 믿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랬지? 엄마 아빠한테도 언니한테도 더 잘할걸. 남편한테도 화내지 말걸. 화장실에 앉아있으려니 혼잣말만 줄줄이 나왔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나오다 탕비실 정수기를 보고 물을 마시러 들어갔어요. 물을 마시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입을 틀어막고 오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제가 고개만 살짝 내밀고 내다보니 남편은 아무도 없는 복도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그래. 내가 이날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다. 안 그래도 제 보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쟤 모르게 보험 몇 개 들었거든? 쟤 죽으면 나올 게 10억쯤 되나? 그동안 쟤 내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그거 다 돌려받게 생겼다, 야. 뭐, 마누라 보험금 10억이면 남는 장사지.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진짜 심장이 쿵쾅거렸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네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아주 걱정하는 표정의 남편이 있더군요. 수영아, 괜찮아? 어떡해. 너 충격 많이 받았지. 왜 안 그렇겠어.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남편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서 남편이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다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저러니까요. 미안하다. 내가 더 챙겼어야 됐는데 그간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회사 휴직계 내려고 해. 휴직? 돈 벌어야 된다던 사람이 휴직계를 정말 낼 수 있겠어? 지금 돈이 문제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 딴 데서 돈 들어올 때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어? 그게 무슨, 네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 전화 오는데 잠깐만 있어봐.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렇게 남편은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뭐라 할 말을 잃었고요. 제가 그렇게 있는데 의사가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 퇴원을 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래도 되겠냐며 말리려 들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제가 바로 시어머니 댁에 간다고 했더니 남편은 오늘은 푹 쉬고 내일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수영아, 너 이렇게 된 거 당분간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안 그래도 몸 약하신데 얼마나 충격받으실 거야. 그러니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맞아주니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애써 참고 시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비밀로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는 다음 날 짐을 챙겨서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어요. 나 이것저것 정리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보자고 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 계속 서울에 있을 거니까 언제든 네가 연락하고 싶을 때 해. 내가 바로 달려갈게. 끝까지 저를 걱정해주는 척 연기하는 남편이 너무 역겨워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님께 모든 걸 이야기한 후에 이혼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최대한 서둘러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후 저는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만나러 왔고요. 제가 이혼 소장을 내밀자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는지 놀라서 저를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뭐야? 웬 이혼? 야, 왜 이혼을 해? 우리가... 너 아파서 그러는구나? 괜찮아, 우리 부부야. 이런 게 다 뭐라고. 나는 굳이 너랑 더 살 생각이 없어. 안 그러면 아주 진흙탕 싸움 하게 될 테니까 순순히 도장 찍어. 알겠어? 이러지 마, 수영아. 네가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그래. 나는 그동안 좀 마음이 나아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 갖고 돌아가서 마음 가라앉혀. 혹시 나랑 이혼하면 니네 엄마 봐줄 사람 없을까봐 그래? 너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직접 보살펴드려.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이라도 이혼 도장 찍으면 편하게 끝나니까 그런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아프면 더 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혼하자 그러고 나한테 눈을 치켜뜨며 말하는 건데? 그럼 마누라 죽어서 10억 받으면 남는 장사라고 하는 인간을 내가 왜 봐야 되는 건데? 그간 속아서 산 것도 억울한데 그동안 나더러 보험 들으라고 했던 게 다 이런 때가 생길 걸 대비해서 그랬다며. 제가 말하자 남편은 너무 놀라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쩝쩝거리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 여태 말 줄줄이 잘하더니 아무 말도 못해? 말문이 막히셨나? 그래, 나 그날 병원에서 너 전화하는 소리 다 들었어.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본 게 있거든? 너 부산에 내려가서 결혼 안 한 척하고 살았더라? 누구를 사귀고 바람 피웠다는 게 아니야. 싱글인 척하고 맨날 클럽 가고 거기서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나 만나고 만나는 여자들도 일주일도 못 갔다며. 다 그저 한번 놀 생각으로 만나고 어쩌다 좀 몇 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너 그동안 그러고 살았다며. 니네 회사 사람들도 너 결혼한 줄 모르고 있던데? 저는 친정에 가서
남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남편 부서 사람들 얘기를 다 들었어요. 본사에서 내 사라고 좀 속였죠. 그랬더니 제가 아내인 줄도 모르고 남편의 치부를 줄줄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남편과 몇 번 술자리를 같이 했던 직원은 이런 말도 했어요. 술김에 저한테 진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김진우 대리, 결혼도 자기 아픈 엄마 맡길 사람 찾느라고 했다던데요. 딱 봐서 마음 약하고 어른한테 잘할 것 같은 여자 찾았다고요. 그 여자한테 자기 엄마 맡기고 자기는 바로 이 회사로 온 거예요. 결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 면접 본 게 결혼식 전이니까요.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위해 저를 철저히 이용한 거였어요. 나 너에 대한 증거 많아. 이거 다 들고 가면 너 법원에서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그냥 여기 합의 이혼 도장 찍는 게 너한테 100배 1000배 나을걸? 너 돈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 건지지도 못할 돈. 이 돈 절대 못 건져. 네가 나한테 한 게 있어서 너랑 병원에서 통화한 그 새끼도 내가 흥신소 고용해서 찾아냈어. 그 새끼 너랑 같은 부류더라. 혹시 언제 무슨 일 있을지 몰라. 너랑 통화한 거 녹음 다 해놨더라고. 내가 그 녹음 파일도 입수했어. 넌 꼼짝 못해. 그러니까 도장 찍고 내 집에서 짐 싸서 나와.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혀를 차며 도장을 찍더라고요. 아, 젠장. 병원에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에이,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네. 너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아? 병원에서 다시 연락 오지 않았어? 얼른 다시 오라고.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아? 귀찮아서 안 가고 있었는데. 또 병원에서 무슨 바가지 씌우느라 그런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너 가보는 게 좋아. 암은 네가 걸렸으니까.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너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너 전화 받는다고 나가고 의사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나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됐지. 내가 암이 아니라는 거. 네. 그날 병원에서 남편 통화를 듣고 쓰러졌을 때 남편이 저를 병실에 두고 전화 왔다고 잠깐 나갔잖아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100배 사죄했어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파일 자체가 잘못 전달됐어요. 착오가 있었네요. 암 아닙니다. 임수영 씨는. 그리고 저 또 잘못됐을까봐 제가 직접 다 확인한 건데 실은 남편분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초기이기는 한데요. 남편분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편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지금 나갔거든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거였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초기 암이라고 알리지 않고 그냥 직접 알게 하는 거였죠. 제가 친정에 가서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한테 연락이 없는 걸 보고 그 인간이 병원 연락을 씹는구나 짐작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 병원에 안 갔더라고요. 빨리 가봐. 초기 암이라니까.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야. 우리 집에서 짐도 얼른 빼고. 그 집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거니까 네 몫은 하나도 없어. 알겠어? 남편이 충격을 받아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저는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 연락처를 차단하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을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와는 많은 정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음도 아팠고요. 저는 직접 말은 못하고 시어머니께 긴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과 이러저러 해서 헤어지게 됐다. 그동안 정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라고요. 남편이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저를 시어머니 감봉시키려고 결혼했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까지 하면 키워준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일을 문자로 보내려니 저도 참 인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정리를 하고 남편과 살던 집도 팔고 잠시 친정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지낼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는 제 작업실을 얻으려고 나갔는데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얼른 만나자며 어디냐는 거였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보내고 일단 저희 집 근처에서 보기로 했어요. 시댁으로는 남편이 찾아올까봐 가기가 꺼려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부터 맞잡았어요. 그간 잘 지낸 거지? 얼굴이 왜 이래? 에이구, 그깟 놈 때문에 뭘 상처받고 그러냐. 일단 앉자.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사과부터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 그래, 너 정말 아픈 데 없지? 그러면 돼. 건강하면 된 거야. 네, 저는 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여기까지 오게 하고.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아니다. 나 그동안 네 덕분에 위궤양, 췌장염 다 나았고 지금 훨씬 좋아져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알잖아. 우리 이제 내과는 안 가도 된다고 얼마나 좋아했어. 너는 할 만큼 했어. 아니, 그 이상 했다.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너를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나 사실 그놈하고 절연하고 오는 거다. 그러니 너나 나나 이제 각자 더 좋은 인생 만들자. 그러시더니 저한테 봉투를 내미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뭔가 몰라 의아했죠. 시어머니는 일단 받아서 보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그 안에는 무슨 건물 문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봉투를 시어머니께 다시 드렸어요. 어머니, 이걸 왜 제 이름으로? 저는 못 받아요. 전 김진우 씨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나도 이제 진우랑 아무 사이 아니다. 걔가 나하고 피가 연결되기를 했냐, 뭐가 있냐. 그놈 원래도 내 돈 받을 생각만 했지 내 생각 요만큼도 하지 않았다. 대학 졸업하고부터 완전 안면 싹 바꾸고 못되게 구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 줄 아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나한테 잘하더구나. 알고 보니 걔가 남편이 나한테 남긴 땅이 있다는 걸 안 거야.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온갖 걸 했지만 나는 모른 척 했다. 마음 아팠어. 내가 잘못 키워 이렇게 된 것 같았으니까. 실은 남편이 나한테 준 건 땅이 아니고 이 건물인데 그 애가 어디서 잘못 알고 온 거지. 그 땅 팔아서 자기한테 줄 거 생각하고 너랑 결혼해서 너를 아주 내 옆에 붙여놓은 것 같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네 진심도 의심했었다. 근데 아니더구나. 너는 진심이었어. 나한테 3년이 되도록 진심만 보여줬어. 그리고 너는 땅이니 건물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구나. 거기다가 네 문자 보고 확실히 알았어. 너도 진우한테 속았다는 거. 그놈은 네 보험금 받고 나는 요양원 보낼 생각이었더구나. 그래서 내 집도 팔 생각이었어.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끝까지 자기는 직접 어머니를 안 모시겠다는 거네요. 그래. 나는 그의 속내를 안 다음부터 절대 건물에서 들어오는 돈도 많이 쓰지 않고 있는 척 안 하고 살았다. 그 순간 저놈이 달라질 게 뻔했으니까. 나는 그놈이 자기한테 유산 미리 달라고 시달리기도 엄청 시달렸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그 돈을 달라고 말이야. 그랬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부산에 있으면서 나한테 몇 차례 전화했었어. 돈 주겠다고 하면 나한테 오겠다고 하더구나. 사업 한번 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작정 처음부터 어머니 돈 받아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 정도로 인간이 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요. 그래, 나도 걔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놈인 줄은 몰랐어. 나는 절대 걔한테 건물도 돈도 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너만은 나한테 진심이었어. 그놈은 부산에서 결혼도 안 한 것처럼 하고 살았잖냐. 내가 너를 똑바로 보지를 못하겠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어머님 잘못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어떤 여자랑 결혼할 뻔했대요. 근데 그 여자한테서 돈만 받아내고 파토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는 전혀 모르셨잖아요. 그 사람이 어머니 찾아가지도 않는데 아실 도리도 없고요. 나 너랑은 가족처럼 살고 싶어. 네가 그랬지? 네가 딸이라고 생각해보라고. 나 너 딸로 생각하고 주는 거니까 이거 받아라. 정말이지 이거? 내가 너 꼭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어디 기부하려다가 그놈 때문에 인생에 큰 상처 생긴 너한테 주는 게 진짜 내가 좋은 일 하는 거다 싶더구나. 저는 고민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받지 않으면 정말 아무데나 줄 기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그럼 일단 이거 제 이름으로 해놓으시고 여기서 나오는 세는 지금까지처럼 어머님 통장으로 받으세요. 그럼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쓸게요. 그럼 됐죠? 알았다. 그렇게 해준다니 내가 더 고맙지. 수영아, 앞으로는 내가 너 진짜 딸로 생각할게. 이제 며느리도 아니지 않냐? 나 진우 수술 받고 퇴원하는 것까지는 봤다. 그 이후에 호적 정리했어. 걔는 이제 다시 큰집 아들로 돌아갔고 우리는 이제 거의 남남과 다름없어. 나는 자식 없고 남편도 죽었잖아. 그놈과 남은 인연은 하나도 없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저는 시어머니 건물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돈만 믿고 흥청망청 살았던 남편은 완전 발등에 불 떨어지게 됐고요. 시어머니는 병원비 내주고 앞으로 치료비 쓰라고 돈 준 걸로 당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저한테 엄마가 2명이나 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것도 좋은 엄마가 2이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희 평생 살아요, 어머니.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어떻게 제 새 연락처를 알고 몇 번이나 연락해 왔어요. 그 건물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하는 거니 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혹시라도 연락하거나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나중에 저를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야, 너 나랑 이혼했어. 근데 우리 엄마 건물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친엄마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 집안에서 나온 거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받아. 당장 내 앞으로 해놔. 너 그동안 나 속이고 살았잖아. 내가 말했지? 이거 법정 들고 가면 넌 완전 끝이라고. 내가 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해줘? 어머니도 요양원 보내고 어머니 집도 팔려고 했던 거 모를 줄 알아? 계속 이렇게 찾아와서 소란 피워봐. 너 회사도 쫓겨나고 발 붙일 때 어깨 만들 테니까. 너 회사에서도 잘해야 할 거야. 알고 보니까 너 회사에서 평판이 아주 나쁘던데? 여차하면 너 잘려. 근데 네가 결혼했던 여자도 속였고 너 키워준 작은 엄마한테서 돈만 빼먹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다는 거 알려줘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그동안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럼 내가 그 정도도 안 했을까 봐? 그리고 이거 어머님도 다 아는 거야. 내가 이거 니네 회사에 다 알릴까? 회사 소문 금방 퍼지는 거 알지? 세상에서도 다 알게 해줘? 그렇게 해? 야, 일단 내가 잘못했어. 그건 인정할게. 그러니까 일 크게 벌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도 내 뜻 아니야. 네가 원한 거지. 나는 우리 다시 잘해봤으면 해. 야, 내가 지금 네 말을 믿겠니? 너 생각해봐. 네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믿겠냐고. 제가 말기암으로 시한부라는 걸 알자마자 친구한테 전화해서 10억이면 남는 장사라고 했던 놈을 어떻게 다시 믿겠어요. 이미 미천이 다 드러난 남자가 그것도 모르고 제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거였죠. 제가 생각보다 자기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고 증거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자 남편은 알았으니까 회사에 알리지만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너 보험금 타게 됐다고 친구랑 떠든 것도 너한테 엄마 맡겨놓고 총각 행세하고 산 것도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회사에만 알리지 말아줘. 그건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 난 계속 어머님하고 만날 거야. 나를 친딸로 여기기로 하셨거든. 나도 엄마 둘 갖게 됐다고 했어. 나한테 이렇게나 잘해주시는데 나도 잘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 집에 얼굴 내밀 생각하지 마. 너랑 호적 정리 다 끝난 거 너도 알지? 그러니까 나랑 어머님 인생에서 이제 좀 사라져. 와, 나 진짜 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조카인데. 조카가 남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잖아. 그렇게 남편과는 인연을 끝냈어요. 시어머니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셔서 남편은 시어머니 댁도 알지 못하게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그 전보다 더 돈독히 잘 지내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왕래도 많아졌고요. 세 분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정말 즐겁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는 다시 일도 하면서 고양이도 3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전부터 너무 키우고 싶었거든요. 일은 전처럼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한번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더니 그때 인생을 보는 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운이 좋게 많은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살려고 해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걸 부모님이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길도 따뜻한 봄날처럼 꽃길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